이제 제가 아까 예비 창업자시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좀 선호하는 부분이 좀 틀려서 그래요. 보통 우리 투자자 단계를 본다면 최초에는 지인 단계들부터 투자를 받고요. 그 다음엔 엔젤 뭐 브로드웨이에서 원래는 그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해주고 공연을 끝난 후에 나눠 갖는 그런 모델로 통해서 천사같이 나타났다 해서 엔젤이라고 표현하는 엔젤. 그리고 우리나라 형태에서는 엔젤 한두 사람 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또 한두 사람 갖고 투자하기는 금액이 작으니까 엔젤 클럽이라고 형성시켜서 클럽 내에서 엔젤들을 모아놓고 지금처럼 이런 데서 IR을 하면 엔젤 클럽에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 뒤에서 이제 쓰게 해가지고 한 7분이 관심 있으면 7분만 모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엔젤 클럽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엔젤 클럽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엑셀레이터가 나타났죠. 엑셀레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미국의 Y 컴비네이터, 실리콘밸리의 Y 컴비네이터를 모델로 접근했다라고 하는데 좀 엑셀레이터와 이 엔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금 비슷한 자금 범주 내에 투자해주고 근데 왜 엑셀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굳이 할까요? 라고 본다면 엔젤 클럽은 엔젤들이 각자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그 사람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딱 만들어 놓은 파이낸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지원, 관리, 보육, 성장시켜주는 코멘트가 이루어지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엑셀레이터라고 하면 중기부에서 지금은 등록을 하죠. 등록한 이 사람들은 본 목적은 내가 발굴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 보니 어떤 식으로는 뒷단을 붙여주고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왜요? 나도 투자했으니까 내 높은 가치에 내 지분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추구 전략, 회수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엑셀레이터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엔젤과 엑셀레이터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모든 엔젤들이 개인의 역량의 한계가 아닌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더 큰 리소스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엔젤이다, 엑셀레이터다라는 거고 그 윗단계 창업투자회사, 창투사라고 얘기하는 벤처캐피탈은 그 윗단계에서 사실 엑셀레이터도 그렇고 VC도 그렇고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해서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LP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의 돈을 모아서 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관점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나서 나눠줘야 되는 게 목적이야. 만약에 이익이 못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운영을 잘 못했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은행에서 펀드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소액들이 뭉쳤냐 큰 금액이 뭉쳤냐의 차이지. 그러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를 할까요? 가능하면 리스크가 작은 걸 할까요? 작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럼 리스크가 작다는 스타트업은 어떤 게 스타트업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똑같은 스타트업인데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작은 게 뭘까요?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나고 조금이라도 조직 구성을 더 잘했고 기술 개발이 조금 더 많이 있고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안전장치인 지식재산권을 더 확보하고 타인과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그레이드가 높은 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너무 큰 리스크를 쫓지 않는 게 이제 VC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호하는 영역을 보면 완전 스타트업은 이 엔젤 단계는 바로 이런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많이 선호하고요. 이런 벤처 캐피탈은 미들 영역에서는 이 단계에서도 받고 주는 데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장하는 게 중에서 날개짓을 잘하는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데를 투자를 방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사, 에쿼티 펀드를 운영하는 데는 이 중에서 더 성장 가능한 데를 또 고르는 거죠. 대신 이쪽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이쪽일수록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 2배만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큰 금액으로 들어와. 워낙 큰 금액으로. 그런데 이 장에서는 뭐예요? 100개 중에서 하나 살까 말까 하는 거니까 버린다 생각하는데 한 개만 대박치면 요만큼까지 가면 나는 뭐 100배수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배달의 민족 투자했던 엑셀레이터가 2000배수 했다고 그러죠. 2000배수 성과가 냈다고 그러죠. 만약에 1억 투자했으면 얼마예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약간 선호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회사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재무 관리 잘해요. 돈 관리 잘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이고요. 여러분 내가 매출이 이제 나오는 시점, 성장하는 시점이 이때쯤입니다 라고 해서 제안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제안하는 게 우리 창업자들이 데스밸리가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이렇게 5년 이내에 될 겁니다.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이 모든 게 결국은 가설이야. 실현되지 않은 미래 얘기잖아. 가설이야.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계획 세운 것만큼 맞추는데 거의 없어. 항상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버틸려면, 그리고 항상 더 지연돼서 성장이 돼라는 J커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J커브 효과의 관점에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설계해서 기획해서 투자자들한테 설명한다면 J커브를 어떻게 모양을, 앞으로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논리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논리뿐만 아니라 그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런 백데이터를 설명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리소스들. 그래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 검증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백데이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논리가 되고, 그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 계획이 설명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 관점에서 항상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이런 관점의 J커브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축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논리가 더 많이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숨이 안 쉬어지네요. 네. 네. 자,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서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일단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투자 생태계를 본다면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 또는 전문 엔젤들과 엑셀러레이터들은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걸 펀드를 만듭니다. 개인 투자 조합.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개투 뭐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데, 엔젤들도, 엔젤 클럽들도 그 중에서 한 명이 나 전문 인력입니다 해서 모아서 그냥 만들어도 되고요. 개인들도 만들 수 있어요. 엑셀러레이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중기부 승인을 위해서, 승인을 통해서 만드는 구조고요. 통상 엑셀러레이터 단계에서는 자본금이 뭐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을 써놨지만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보통은 1억 원 이하, 뭐 3억 이상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1억 원 이하에서 투자하는 게 이제 보통 엑셀러레이터 단에서 투자를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나면 그 윗단계, VC이긴 VC인데 그 밑에 단계에서 약간 엑셀러레이터과 VC형의 중간 형태로 소액 자금으로 투자하는 마이크로 VC 관점이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 VC 이런 관점이 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펀드가 이제 만들어져서 올라가죠. 그리고 정부 기관 중에서 신보, 기보, 중진공 이런 데서는 투자 연계형 펀드가 있어요. 투자 연계형 투자를 해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보증을 해줘요. 3억을 보증해줘서, 보증이란 건 뭐예요? 보증서를 대신 받아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담보로 가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대출이죠. 대출이죠. 대신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잘 성장하네? 그러면 나 투자한 거로 바꿔줘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로 바꿔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처음부터 신보 기부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방식도 있어요. 엑셀러레이터나 VC처럼 들어가는 건데, 보통 두 가지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초기에 보증을 받고 투자한 사람은 연계형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예 이제 사업 부문이 쪼개져 있긴 한데 이렇게 세 기관에서 이런 방식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펀딩, 그 클라우드 펀딩은 보통 두 가지, 지분형과 리워드형이 있는데요. 리워드형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지도 않은 거를 기획하고 MVP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시제품 만들어 놓고, 이거 내가 3개월 뒤에 드릴 텐데 이거 정말 마음에 드시면 미리 선결제해 주세요 해서 돈을 먼저 받고 만드는 과정이 리워드형, 보상형인 거고요. 지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불특정 클라우드가 대중이잖아요. 대중들한테 내가 우리 회사 지분을 팔 테니까 밸류에이션 얼마야, 한 주당 얼마를 할 건데 너네 사줄래? 라고 모집을 하는 방식. 이게 바로 넘어갔었군요. 네, 지분형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우리끼리만 있으면 제가 막 얘기했던 게 있을 건데 좀 고민되는 게, 저는 클라우드 펀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첫째, 보상형. 보상형은 시장을 초기에 검증할 때 클라우드 펀딩 해보는 거 좋습니다. 왜요? 내가 제품이 진짜 팔릴까? 안 팔릴까? 얼리 어답터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검증해서 해보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거 팔고 나서
얼리 어답터들만 모으는 거예요. 진짜 일반 대중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일반 대중은 아니고 얼리 어답터들이에요. 내가 기다릴 걸 감수하고 꼭 기다렸던 거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들의 검증이라는 건 맞는데 다음 단계에서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안 팔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시장에 왔을 때는 일반 대중의 다른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얼리 어답터들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을 자세히 보면 제가 안타깝지만 클라우드 펀딩 성공 5번 하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전히 매출이 안 나는 회사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성공한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얼리 어답터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펀딩이 리워드가 성공하고 나서 그게 바이럴이 됐을 때 꼭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펀딩은 리워드형 플러스 옵션이 바이럴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척도가 돼야 돼요. 바이럴이 안 됐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왜냐면 우리가 목표 세우잖아요. 500만 원 팔겠다, 1000만 원 팔겠다. 이게 200% 넘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2천만 원 팔아서 제가 왜 사업 왜 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창출하기 위해 사는 건데 한 번 2천만 원 벌었다고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지분형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게 되죠. 불특정 다수한테 하다 보니까 몇 명까지도 막 받을까요? 막 30명, 40명씩, 50명씩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한 자당 200만 원, 300만 원에서 막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주주가 몇 명이 돼요? 3,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 대응이 이제 앞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투자를 이런 쪽으로 올라가서 받으려고 할 때도 이 주주들한테 다 연락해야 되고 주주동의 다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형을 갈 때는 정말로 저런 성장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 필요할 때만 간다고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공격받을까 봐 제가 막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가 안 되니까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재무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중들이 투자니까. 투자 경험이나 이거 있는 사람들은 더 매력적인 사람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는 정말 대중들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와디지에서도 엔젤들을 지분형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전략을 비즈니스 모델로 집어넣긴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클라우드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바이럴을 시키기 위해서 리워드형 쓰는 건 오케이. 그러나 지분형을 먼저 저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쪽을 먼저 갔다가 이쪽 사람들이 캐시천 자꾸 하면 대중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써먹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윗단계에서 LLC형 VC 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사, 신기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해주는 신기술 창업투자회사, 그래서 신기사 이런 데서 그 이상의 투자 금액을 하고요. 그 윗단계에서 이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이 투자하는 이런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게도 움직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무 관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J커브가 효과적으로 더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되냐면 사업 계획서의 폼부터 우리가 이제 피칭 대기를 해서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피칭 요즘은 영상 3분짜리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IR 사업 계획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게 얘기해요. 저도 이거 뭐 그냥 신문 기사에서 캡처 떠온 건데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 소개해라, 사업 소개해라, 사업 전략 소개해라, 운영계획, 재무계획 그리고 첨부해라. 여기에서 순서 살짝 바꿔서 이거 다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100페이지, 200페이지 넘어요.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3분 안에 무슨 발표를 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진짜 IR이라는 개념은 바로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처음에 인재 투자자 얼굴 만나는 거야 그냥. 잘 보면 IR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인재 미팅 한번 하는 거예요. 스쳐 같은 인사하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쁘게 생긴 사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인재 인사를 하는 거예요. IR하고 투자 받는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없어요. 인재 첫 인사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하는 게 돼요? 투자는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별을 전제로 한 결혼. 투자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엑셀레이터가 투자해놓고 나중에 시리즈 B에서 나는 빠져나갈게, 잘 가, 그동안 성장해서 고마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인데 결혼하는 단계에서 IR 딱 만나자마자 우리 결혼합시다 이러진 않잖아. 그죠? 이렇게 만남의 과정, 더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투자사 쪽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심사 항목들이 있어요. 저 사업계에서 추출해냅니다. 추출해내서 내부에 투심의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진에 대한 인력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근데 이거는 딱 큰 제목 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뭐예요? 주요 개발진의 경력이 맞느냐, 이 비즈니스와 맞게 되어 있느냐, 대표이사의 사업 집중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체 두세 개 갖고 있는데 하나 또 스타트업 한다고 해서 IR 받겠다고 쫓아다니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도 집중하기도 힘든 세상에 내 돈 갖고 투자해서 내 돈 갖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관심 갖고 뛰어다닌다? 안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에 대해서도 시장 규모와 성장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규모가 충분한 사이즈가 있고 계속 성장 가능하냐라는 거죠. 성장 가능하냐. 근데 그러면 모든 시장은 성장 가능한 거면 신사업밖에 없겠네라고 하지만 사양 산업이지만 논리와 다른 비즈니스 코드를 입혀서 비즈니스 모델 코드를 입혀가지고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거, 성장 가능한 시장이라는 걸 논리로 접근이 가능해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표자가 이 회사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해 본다면 CEO와 투자자의 생각이 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CEO들은 내가 매출적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제 나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했으니까 투자해 주세요라는 관점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내가 한 3억을 주고 나면 3년 5년에서 10억 가치로 커질 수 있겠어라는 관점을 보는 거지, 지금 매출 찍었다고 이제 생산 시작했다고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라는 거죠. 왜? 미래 성장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지금 내 진행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 진행 상황만 얘기한다는 거지. 진행 상황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 전략적인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세부, 흔히 얘기하는 마일스톤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번 갭을 본다면 창업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술, 고객, 제품, 시장성, BM, 전략, 재무, 이런 방식으로 보통 사업계획서 흐름을 쓰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래도 시장 기회가 있어야지. 이 시장 기회라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시장이어야 돼.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시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에 이제 엑셀레이터도 한 270개 정도 이제 생겼고요. VC들도 한 130개가 넘어갔다고 하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어떤 VC는 바이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잘 알아. 어떤 VC는 인공지능 쪽을 선호하고 되게 잘 알아.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아이템이 인공지능인데 바이오 쪽 들고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시장 기회를 정확히 인식해 줄까요? 공감해 줄까요? 공감 못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설득의 논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초점에 맞는 시장 기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그 코드가 맞는 핏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명확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한 사례를 얘기한다면 펫 산업에서 투자를 하는데요. 불과 4, 5년 전에 이 펫 아이템을 들고 여기저기 투자받으러 돌아다니면 거의 투자받기가 힘들었어요. 분명히 시장은 400억 시장에서 지금 2조 시장으로 굉장히 커졌는데 정말 계속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투자받으려면 투자받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펫 산업을 이해하는 심사역이 없어. 근데 어떤 분한테 투자받았냐면 펫을 기르는 심사역한테 가서 설명하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거고 그 설득을 같이 논리를 짜기 때문에 성공하더라는 거죠.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하면 벤처 캐피탈 쪽에서 보면 심사역이 우리를 직접 투자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위에 투심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심사역이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고 자료 체크해주고 막 체크 보자고 막 얘기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나보고 보자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심사역이 와서 계속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는요, 내 사람, 내 파트너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 돼서 그 위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뭐를 하는 거예요? 설득 작업할 사람이 나인 거야. 내가 없을 때 내 비즈니스를 설득할 사람이 누구예요? 심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심사역한테, 물론 우리가 쓸데없는 내용을까지 다 오픈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력도를 충분히 설명 가능할 정도의 정보는 주고, 나의 서포터라는 관점, 파트너다라는 관점에서, 펀더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해하고 심사역과 관계를 가져가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이렇게 위험적인 뭐예요? 시장 기회, 그리고 제품의 차별성, 그리고 제품의 독특성, 그리고 남들이 말고 우리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관점에서 약간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관점이, 초점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력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VC와 회사의 관점에서도 뭐 자료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해요. 회사 측면과 VC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사업 계획서를 보느냐, 밸류에이션 보느냐라는 심사 절차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스타트업에 투자 앞서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던 결과값으로 보면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라고 이제 나래비를 세워봤어요. 나래비를 세워봤더니 첫 번째가 극초기에, 우리처럼 3년 미만은 무조건 팀 구성이다. 결국은 팀 구성이다. 혼자 하겠다고? 혼자는 죽었다 해놔도 우리는 못한다고 다 알고 있다. 혼자서는. 아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혼자 내가 창업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템 괜찮고 개발까지 해놨어. 그랬더니 발주자에 나. 그럼 발주처 막 쫓아가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 와. 생산 어떻게 됐어요? 구매처 전화. 그러면 또 쫓아갈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하면 생산 누가 해?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사업화가 되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팀 구성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효과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규모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규모인데, 어떤 분이 있어요. 여긴 독점 시장이에요. 400억 시장이라 독점 시장이에요. 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더라도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그 시장은 혼자 독점해도 얼마? 400억 밖에 안 되는 거죠. 400억 밖에 안 되죠. 왜요? 한계가 정해져 버렸잖아요. 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초기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 초기 VC, 마이크로 VC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거가 나중에 몇 배수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 투자한 사람은 또 두세 배 이상 또 돼야 되고, 이런 계속해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400억짜리에 처음에 초기에 투자한 사람은 400억에 도달하면 다른 사람이 투자가 또 들어올 수 없어서 엑시트를 못하죠.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이 생기는 게, 400억을 팔 수 있는 그 시장에 내가 제품이 다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품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한번 팔고 나면 제품이 3년 걸린대. 그러면 팔고 나서 3년 동안은 뭐 하고 있어? 돈 10원도 못 벌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또 이게 신제품 시장이야, AS 시장이야. 오히려 시장이 축소되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 먹고 사는 자영업 시장이라면 맞을 수 있지만, 그런 시장이 아닌 기술 창업 시장이고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 규모가 작은 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본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품의 경쟁 우위. 이 경쟁이라는 관점은 한 글자가 앞에 꼭 있어요. 경쟁자보다 다른 점이에요. 경쟁자보다. 근데 보통 경쟁 우위 하면 내가 또 무조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게 좀 명확해야 돼요. 누구보다 뛰어나다, 경쟁자보다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또 차별성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자보다 달라야 돼요. 근데 특히 여기서 오해될 수 있는 게, 유니크한 독특성과 차별성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독특성과 차별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펫을 길러요. 근데 펫을 길르는데 이 펫이 아주 독특해요. 왜냐면 꼭 똥을 쌀 때, 덩을 쌀 때 거실 한가운데 딱 싸는 거야. 무지하게 독특하죠. 사람들이 이게 신기하다. 저는 어떻게 저 한가운데 맨날 줄을 자르 대도 딱 거기야. 독특하죠. 사람들 박수 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나는 거실 가서 맨날 내가 치워야 돼. 그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독특한 건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독특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데, 예를 들어 얘는 꼭 거실 끝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해결을 해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못 하는데 거기 가서 하는데 치우기도 편해. 깔끔하게 정리해. 이런 게 차별성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성이라는 건
비즈니스가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돈을 창출할 수 있으면서 경쟁자보다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지, 경쟁자가 없는데 나만 튄다, 독특하다라는 건 아닌 거죠. 정말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독특성을, 창의성을 보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단계에서는 독특성 하나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창업자들을 보면 어디에 빠져 있느냐? 독특성에 빠지는 거야. 독특성에. 그래서 경쟁자와 비교된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이 관점에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기능과 성능의 차별성을 좀 아셔야 하는 게 되게 좋다. 특히 이 설명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이런 설명이 가장 설득이 잘 돼요. 기능과 성능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경쟁사와 나의 기능의 차별성, 성능의 차별성. 기능이라는 건 있다, 없다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휴대폰 빌려도 될까요? 네. 자, 이 휴대폰의 기능 있다, 없다로 어떤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기능 있어요. 또 전화 기능이 있어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캐란다 기능이 있어요.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죠. 맞죠? 이거는 있다, 없다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 것도 카메라 기능이 있고 LG 것도 카메라 기능이 있어. 근데 사진을 잘 찍고 싶은 사람은 삼성 거를 사요, LG 걸 사요? 어디 거 사요? 아이폰 사요? 어디 거? 애플 거 사요? 어디 거 사요? 예전에 어떻게 샀냐면 LG 거 샀어요. 왜? 화소가 틀려, 찍히는 각도 화소가. 그렇죠? 이게 뭐예요? 화소가 틀리다. 이게 성능이에요.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블루투스다. 블루투스 기능 다 있죠?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데 여기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이거는 경쟁 우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차별점이 있는 거죠. 기능만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성능 보면 여기도 지금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카메라 기능이 있고 여기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화소 수가 여기는 700만 화소, 여기는 1000만 화소야. 그럼 뭐예요? 숫자로 얘기한 화소 수 때문에 성능이 높은 이쪽이 차별성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기능과 성능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이 기능과 성능이 시장의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냐 아니냐를 설득하는 게 바로 이런 차별점인 겁니다. 그 위에도 순서는 앞쪽에 뒤쪽에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락인, 고객을 계속 반복 락인 시킬 수 있는 구매율이 있느냐 없느냐, 반복해서 계속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시장을 계속 점유해서 유지하고 있느냐, 성장세가 계속 있느냐, 이 기업이 시장의 성장세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4가지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팀한테 기대하는 거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이 창업팀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당신만이 갖고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이트가 있느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차 정보라고 하죠. 시장의 통계적인 정보만 갖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나는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아니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산업 내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당신도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를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그 독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팀과 창업자를 보면서 두 번째는 실행 속도와 실행력이에요. 아니 계획만 짜고 앞을 못 나가, 그러면 안 좋아한다는 거죠. 특히 팀원이 많을수록 실행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빠르고 둘보다 셋이 빠르는 거니까 이런 실행 속도. 세 번째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빨. 좀 피곤하지만 이거는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트레이닝 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인사이트가 있고 실행력이 있다면 이런 내가 경험한 이 부분을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고요, 고객이나 시장이 어떻게 형성, 재편성, 트렌드가 변할 건지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내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대표님들만큼 이 시장과 산업을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오히려 투자자보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설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관점 간단히 짚고 간다면 TPM,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또 마켓, 이 3가지 관점에서 항상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는 여러분마다 틀려요. 어떤 아이템마다 틀린데
테크놀로지 중심, 독창적인 기술이 있느냐, 남들이 모방 불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라는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프로덕트, 얼마나 차별적이고 경쟁적인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 프로덕트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 계속 성장 가능하고 고객이 계속 요구하는 그런 마켓을 들고 있느냐.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마켓이죠. 시장 기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덕에 대전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푸시가 좀 많아요. 내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라는 부분이 간혹 있으세요. 이런 관점보다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최적화된 테크놀로지를 접근하는데 이 접근 방법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덕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 기술이 도입되고 고객이 요구하는 프로덕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이런 관점이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하나 더 요구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그래도 이 세상은 유사한 제품들이 항상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한 제품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와요. 그죠? 유사하게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독특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독특하지 않게 되고 전반적으로 진화가 돼요. 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서비스 시장은. 진화가 되면 이 진화된 단계에서 다른 방법으로 고객 관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고객한테 가치를 넘겨줄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느냐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생각해봐요. 똑같은 예전에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소셜 커머스 중에 쿠차도 있었고 쿠팡도 있었고 또 티몬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쿠팡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소셜 커머스 회사는 거의 없어졌어요. 쿠팡도 지금 소셜 커머스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커머스라고 그래요. 그냥 나 유통회사야. 나 확실히 유통회사야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 컨셉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왜 한 회사만 더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관점인 거예요. 왜 한 회사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관점은 그들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간 거죠. 처음 비즈니스 모델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가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왜 지금인지 설명이 돼야 된다. 왜 지금이어야 돼? 바로 지금 이 순간 왜 당신이 투자 받아야 되고 왜 이 순간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지.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투자하진 않겠죠. 그렇죠?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 단 이 지금을 설명할 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산업적으로 이번에 산업의 트렌드가 완전히 돌아가서 환경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또 문화적으로 바뀌어서 고객의 특성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한지를 문제점 인식, 이슈 분석 중심으로 설득이 가능할 때 why now, 지금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것만 얘기하냐면 기술 베이스로 되신 분은 기술만 얘기해요. 그 정책기회에 있는 분은 정책기회만 얘기합니다. 사실 다양한 관점에 4개를 믹스시켜 4-5개를 믹스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지금이 꼭 필요한 거를 논리적으로 좀 설득이 가능하다면 그 필요성이 시장과 연계되면서 성장 가능성, 매력적인 시장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차별화, 시장에 이미 있는 솔루션보다 10배는 나은 해결책이다. 10배라는 건 그냥 정성적인 수치고요. 무언가 더 효과적이고 더 높은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게 좀 제시돼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창업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업팀에 대해서 각종 연구 자료들에 나온 얘기예요. 연구 자료를 보면 이렇다. 업계 경험이 많고 창업한 사람은 자신이 일하지 않았던 산업에 뛰어든 사람보다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자본 조달을 크게 받고 고용도 크게 하고 실패 확률이 적더라라는 연구. 한 산업에 구체적인 지식이 많으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지식이 많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솔루션을 더 쉽게 찾더라. 쉽게 데시벨리 뛰어넘더라. 그리고 성공한 창업자의 55%는 전에 일하던 산업을 경험한 사람이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지금 얘기했던 건 뭐예요? 그 산업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투자자도 그 전에 경험 뭐예요? 경력이 뭐예요? 그쪽에 대한 지식은 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나는 돈만 투자하지 이 산업에 대해 100% 디테일한 건 모르는데 대표님이 그런 디테일한 걸 잘 아신다면 투자하겠습니다라는 거죠.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업력. 그런데 우리가 내가 없어. 그럼 누구? 창업팀으로 만들면 되거든. 그렇죠. 내가 그럼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만 기획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기술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원이 우리 같이 코파운드 팀들이 훨씬 더 이런 걸 잘할 수 있다는 창업팀의 전문성과 역량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험 부족에서 오는 단점이 찬심에서 오는 장점보다 10배가 크다. 그래서 참신성보단 경험을 충분히 충족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지 차원,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업력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디테일함을 따지고 그리고 특히 이게 똑같은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1차 정보, 내가 겪는 정보를 자기 비즈니스에 맞게 가장 가공을 잘하는 게 그 업을 잘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 창업자는 그 업종에 대한, 업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초기, 완전 초기에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크게 아마 이제 이 자료는 다 공유가 됐으니까 빨간색만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 능력 있는 창업팀에 대해서 구성 여부를 명확히 좀 제시해줘라. 명확히 제시해줘라. 두 번째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를 담되 경쟁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는지, 그 기술을 적용해서 나온 기능에 있는지, 성능에 있는지, 아니면 그 사용 편의성에 있는지 좀 더 명확히 보여줘라. 그리고 사업계획서 내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나한테 좀 보여줘라. 근데 이 확신은 어디서 얻어요? 금방 얘기했던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충분한 설명 가능한 인사이트 갖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업계획서를 IR을 통해서 나를 얘기하는 부분은 나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성공하겠네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처음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몇 프로 이상 투자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는 보여주는 게 좀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자료를 좀 많이 세워야 신뢰성이 있다. 1차 정보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조사한 정보만 해. 내가 시장에서 100명한테 조사한 VOC 이런 정보만 얘기합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2차 정보, 객관적인 통계 자료, 그리고 내가 산업과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통계적인 자료와 설득과 플러스 내 1차 정보를 겸해서 얘기를 해줘야 훨씬 더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 객관성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가는 건데 정말로 내 1차 정보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